이런 날도 오는구나. 맨날 사주기만 하다가 드디어 자식들한테 밥 한 번 얻어먹어보네. 자리에 앉자마자 며느리는 식당 안을 둘러보며 퉁명스럽게 내뱉었습니다. 여기 좀 별로네요. 좀 좋은 데로 알아보시지 그랬어요. 며느리의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 오기 싫었다는 듯 싫은 티를 팍팍 내고 있었죠. 혜정아, 오늘은 그냥 편하게 먹자. 어머니, 좋아하시는 걸로 마음껏 시키세요. 됐다. 괜히 많이 시키지 마라. 주문이 끝나고 음식이 나오자 며느리는 식사 내내 장 씨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먹기만 했습니다. 아이고, 속에 다 얹히는 줄 알았네. 그래도 뭐, 자식들에게 처음으로 한 끼 얻어먹었으니 기분은 좋네.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고 화면에 뜬 이름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혜영인데요. 오늘 어머니가 드신 장어값이랑 추가로 시킨 반찬하고 음료값 2,000원까지 해서 계산해보니 총 52,000원이네요. 어머니가 드신 거니까 제 계좌로 보내주세요. 돈을 보내달라고? 오늘은 너희가 밥 한 끼 살 테니 나오라 해서 나간 거잖니? 아무리 그래도 좀 많이 나왔잖아요. 대충 집 앞에 김치찌개집이나 가시지. 그리고 얻어먹는 처지에 음료에 추가 주문은 너무 양심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고 대신 시켜준 건데. 그런다고 좋다고 홀랑 드세요? 저희도 사정 넉넉하지 않거든요. 빨리 보내주세요. 아니, 분명 내가 먹은 건 맞지만 대접한다고 해서 나간 건데 이렇게 돈을 받는다고? 매번 나한테 밥은 당연하듯 얻어먹으면서 밥 한 번 사주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이른을 바라보는 장영순 씨입니다. 장 씨는 평생을 가난하고 고된 삶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며 혼자 힘으로 아들을 키워낸 여성이죠.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장 좌판에서 작은 김밥집을 하며 아들을 공부시키고 입히고 먹이며 키워냈습니다.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해도 가진 건 없었지만 아들이 결혼해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볼 때면 지난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장 씨에게 자신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결혼 후 아들과 며느리는 매주 장 씨의 집을 찾았고 사정이 딱한 아들을 위해 장 씨는 식탁 가득 반찬을 차렸습니다. 묵은지찜, 제육볶음, 직접 담근 오이지, 장 씨는 늘 손이 바빴죠. 반면 며느리는 어머니 요리 정말 맛있어요라고 말하면서도 시댁에서 식사 후 설거지 한 번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젊은 애가 아직 서툴러서 그런가 보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장 씨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진우야, 너희는 나를 집에 한번 초대를 안 하는구나. 한 번은 장 씨는 툭 내뱉듯 말했습니다. 아들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은 좁잖아요. 그냥 어머니 집에서 만나면 되죠. 그리고 어머니 집밥이 제일 맛있어요. 장 씨는 웃었지만 마음 한켠의 서운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내가 너무 욕심이 많나? 그래도 한 번쯤은 초대해 줄 만한데. 한편 장 씨는 손주를 봐주러 새벽같이 아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종종 아들의 집에 가서 손주를 봐주곤 했었죠. 허리도 아팠지만 손주의 웃음소리에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까지 거들어주며 며느리가 퇴근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저희 밥 준비도 해야 해서 어머니는 이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는 늘 같은 말로 장 씨를 내보냈고 장 씨는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밥은 뭐 같이 안 먹고 가도 되지. 장 씨는 길을 걸으며 혼잣말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나는 그저 애 봐주고 밥 해주는 사람인가? 다른 것도 아니고
나도 며느리한테 밥 한번 대접받고 싶다. 집에 돌아온 장 씨는 아들에게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너희는 매일 우리 집 와서 식사하고 내가 손주도 봐주는데 며느리는 식사 시간만 되면 눈치 주면서 나가라고 하는데 좀 속상하네.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며느리는 아직 어리고 시어머니 입맛 맞추기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요. 입맛이 그렇게 까다롭지도 않은데 그건 어머니 입장이고 며느리 입장 좀 생각해 주세요. 암튼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그날 밤 자신이 한평생 해온 희생이 처지가 왜 이렇게 슬퍼 보이는지. 장 씨는 방바닥에 앉아 주름진 손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느 날 장 씨는 손주를 봐달라는 며느리의 부탁에 아들 집으로 가던 중 며느리에게 전화해 물었습니다. 오늘 10시까지 가면 되지. 네, 맞아요. 아참 어머니, 오실 때 세제 좀 사서 오실 수 있으세요? 마침 똑 떨어졌네요. 그 순간 장 씨는 피 속에 맥이 빠지는 기분이었죠. 자신은 반찬을 하고 집안일까지 거들어주는데 세제까지 사서 오라니. 장 씨는 며느리의 부탁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혼자 집에 돌아온 밤엔 가만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현실이 서글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모임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 저번 주에 근사한 데에서 아들이랑 며느리가 밥 한 번 사줬는데 그게 그렇게 기특해서 눈물 나더라니까. 장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 묻어둔 바람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래, 나도 한 번쯤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식사 대접을 받고 싶어. 집에서 먹자는 것도 아니고 외식 정도는 무리한 부탁도 아니지. 그리고 며칠 뒤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진우야,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밥 먹지 말고 너희가 밥 한 끼 사주면 안 되겠니? 장 씨는 그저 웃으며 아들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알았어요, 어머니. 이번엔 꼭 저희가 식사 한 끼 제대로 대접할게요. 그 대답에 장 씨의 가슴은 조그만 희망으로 두근거렸죠. 장 씨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마음이 들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어떤 옷을 입고 갈지 고민하기도 하고 어떤 음식을 먹을지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시간을 내고 돈을 써준다는 그 마음이었죠. 이제야 내가 해준 것에 보답받는 기분이야. 하지만 장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바람이 얼마나 큰 상처와 배신으로 돌아올지 말이죠. 며칠 뒤 약속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장 씨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해 식당 앞 의자에 앉았죠. 길가로 불어오는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장 씨는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이런 날도 오는구나. 드디어 자식들한테 밥 한 번 얻어먹어 보네. 시계를 수없이 들여다보고 나서야 멀리서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투덜대는 얼굴이었고 아들은 곤란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달래듯 이야기하고 있었죠.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죠? 아들이 장 씨 앞에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방금 왔다. 장 씨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며느리는 식당 안을 둘러보며 툭 내뱉었습니다. 여기 좀 별로네요. 좀 좋은 데로 예약하고 오시지 그랬어요. 며느리의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 오기 싫었다는 듯 싫은 티를 팍팍 내고 있었죠. 장 씨는 움찔했지만 아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혜정아, 오늘은 그냥 편하게 먹자. 어머니, 좋아하시는 걸로 마음껏 시키세요. 어휴, 밖이나 아니나 지저분하네. 며느리는 입을 삐죽이며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장 씨는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나는 장어구이 먹을란다.
아들이 장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양념도 더 시킬까요? 엄마 양념도 좋아하시잖아요. 뭘 시키긴 더 시켜? 이 정도면 충분한데. 됐다. 괜히 많이 시키지 마라. 괜찮아요. 오늘은 엄마가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는 날이에요. 며느리는 이를 보는 내내 시큰둥한 표정으로 손톱을 만지작거리다 말했습니다. 나는 양념 별로인데. 뭐 시키든지 하세요. 주문이 끝나고 음식이 나오자 며느리는 젓가락을 한 번 집었다 내려놓으며 투덜댔습니다. 근데요, 어머니, 제가 병원이라도 예약해 드릴까요? 짠 걸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반찬 해오실 때 간 좀 약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난번에도 고기 반찬 너무 짜서 물을 엄청 먹었거든요. 아들은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혜정아, 다 좋은데 그런 얘긴 나중에 하자. 그럼 그만할게요. 어머니 또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진심으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죠. 며느리는 대충 음식을 입에 넣고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겨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한동안 어색한 정적이 흐른 자리에서 유일하게 아들만 애써 분위기를 띄우려 했습니다. 엄마, 이거 좀 더 드셔. 장어 맛있네. 그래도 너희 덕분에 잘 먹는구나. 장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선 시린 기운이 차올랐죠. 식사를 마치고 나자 며느리는 가방을 챙기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저희 일 있어서 먼저 갈게요. 장 씨는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속에 다 얹히는 줄 알았네. 그래도 뭐, 자식들에게 처음으로 한 끼 얻어먹었으니 기분은 좋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장 씨는 허리춤에 핸드폰을 꽂아두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고 화면에 뜬 이름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혜영인데요. 오늘 어머니가 드신 장어값이랑 추가로 시킨 반찬하고 음료값까지 해서 계산해보니 52,000원이네요. 어머니가 드신 거니까 저한테 보내주세요. 아니, 그건 오늘은 너희가 밥 한 끼 살 테니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해서 그런 거잖니. 아무리 그래도 좀 많이 나왔잖아요. 대충 집 앞에 김치찌개집이나 가시지. 그리고 음료에 추가 주문은 너무 양심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라고 대신 시켜준 건데. 그런다고 홀랑 드세요? 저희도 사정 넉넉하지 않거든요. 빨리 보내주세요. 장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오늘은 내가 밥 얻어먹는 날 아니었나? 순간 당황스러워서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장 씨는 결국 돈을 보냈습니다. 그깟 52,000원의 큰 싸움을 만들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장 씨는 혼란과 슬픔, 분노가 뒤엉킨 감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매번 집에서 밥도 차려주고 반찬에 손주까지 봐줬는데 시어머니한테 밥 한 번 사주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 건가? 결국 밤늦게 장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혜정이가 오늘 같이 먹은 밥값 달라 그러더라. 나는 너희가 산다고 해서 간 줄 알았는데. 네? 잠시만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상황을 들으러 간 건지 잠시 말이 없더니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그거 오해였대. 혜정이 말 들어보니까 다른 돈인데 엄마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다고. 내가 다시 보낼게. 잠시 뒤 아들은 돈을 다시 보내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엄마가 자꾸 트집을 잡으신다고 혜정이가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엄마도 며느리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장 씨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대체 며느리가 어떻게 말했길래 아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걸까요? 진우야, 엄마가 언제 며느리한테 트집을 잡았다고 그러니? 엄마, 제발 그냥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도 사이에 끼어서 정말 힘들어요.
장 씨는 그날 밤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억울해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뭐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아들은 이미 며느리 말만 믿고 있고 나도 이제 당하고만 있지 말고 제대로 된 증거를 잡아야겠어. 그래야 아들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야. 그때부터 장 씨의 마음은 눈물 대신 차가운 결심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며느리가 이걸 조용히 넘길 리가 없지. 며느리의 목소리는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왜 남편한테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럼 제 입장이 뭐가 돼요? 아들네한테 밥 얻어먹는 게 무슨 자랑이라고. 아니, 전부 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님 드신 것만 달라고 했는데 제발 눈치껏 행동 좀 해주세요. 돈 보내고 조용히 좋게 끝내면 됐잖아요. 장 씨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사준다 해서 먹으러 간 거지 내가 내는 거면 안 갔다. 그리고 왜 아들한테는 거짓말하니? 그렇게까지 해서 아들이랑 내 사이를 간신배처럼 이간질하고 싶었니? 장 씨는 일부러 며느리의 속마음을 끌어내려는 듯 나를 세워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순간 정적 후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뭐라고요? 거짓말, 간신배?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진짜 어이없네. 장 씨는 이어서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반찬 가져다 주면 문전박대하듯 문 닫아버리고 심지어 손주만 봐주기로 했는데 가정부 부리듯이 집안일까지 시키고 심부름까지 시키는 건 그거도 아들은 모르지 내가 거짓말만 하니까. 이에 며느리는 화가 난 듯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어머니 진짜 시어머니 대접 제대로 받고 싶으신가 봐요? 저는 그런 거 못하는데 어떡해요? 겨우 반찬이랑 손주 봐주면서 생색은 진짜 꼰대도 이런 꼰대가 없네. 장 씨는 손이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 어디 끝까지 한번 가보자. 며느리는 이제 장 씨에게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동안 참고 산 거예요. 결혼 생활도 지긋지긋해요. 어차피 그 아들의 그 어머니죠. 사람 화나게 하는 데는 뭐 있다니까. 장 씨는 눈물이 쏟아지려 했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독하게 내뱉었습니다. 나중에 아들한테 아쉬운 소리 듣고 쭉 혼자 계시기 싫으면 그냥 조용히 집안일이나 하시라고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전화하지 마시고 집에도 오지 마세요. 장 씨는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둔 게 내 죄다. 하나만 알아둬라. 내가 우리 집안 망치는 꼴은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못 본다. 장 씨는 단호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물을 훔쳤죠. 하지만 이제 싸움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장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독한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장 씨는 방 안을 서성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아들에게 모든 걸 밝혀야겠어. 아들이 이런 며느리한테 속고 사는 꼴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며느리가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장 씨는 녹음 기능을 확인했습니다. 장 씨의 마음속엔 서운함과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그리고 결국 장 씨는 결심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장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너희한테 긴히 할 말이 있다. 꼭 며느리도 같이 와야 해.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는 장 씨의 집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고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시선을 딴 데 두었죠. 장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너를 위해 살아왔잖니? 밥 해주고 반찬 해주고 손주 봐주고 힘들었지만 참을 수 있었어.
하지만 이제 더는 못 참겠다. 며느리가 눈을 선하게 뜨더니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가 뭐 또 잘못했나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대화로 좋게 풀어봐요. 장 씨는 아들을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진우야, 엄마 얘기 좀 들어봐라. 그동안 내가 며느리한테 무슨 대접을 받으며 살아왔는지 너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닐 수도 있어. 그리고 장 씨는 며느리가 자신에게 했던 말과 태도를 하나하나 짚어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혜정이가 손주 봐달라고 부탁해서 갔는데 하루 종일 애만 보는 게 아니라 집안일에 심부름까지 시켰어. 세제 사오라고 장 봐오라고. 그것도 모자라서 밥 시간만 되면 밥도 안 주고 문전박대하듯 내쫓았어.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제 그랬다고. 장 씨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내가 너희한테 밥 한 끼 사달라고 했을 때 기억나지? 너희가 사준다고 해서 갔는데 나중에 전화로 음료값, 추가 반찬값 하나하나 칼같이 계산해서 돈 달라고 했어. 정확하게 52,000원이라고 말하면서 그건 진우야, 너는 엄마가 며느리한테 너무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장 씨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걸 들어봐라. 그날 장 씨는 일부러 며느리와 통화를 녹음했습니다. 며느리가 장 씨에게 폭언하며 내뱉은 말들이 고스란히 담긴 음성이 거실에 울려 퍼졌죠. 어머니 진짜 시어머니 대접 제대로 받고 싶으신가 봐요? 저는 그런 거 못하는데 어떡해요? 겨우 반찬이랑 손주 봐주면서 생색은 진짜 꼰대도 이런 꼰대가 없네. 녹음된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역시 그 아들의 그 어머니죠. 둘 다 똑같아. 결혼 생활도 지긋지긋해요. 나중에 쭉 혼자 계시기 싫으면 그냥 조용히 집안일이나 하시라고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전화하지 마시고 집에도 오지 마세요. 아들은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앉아 있다가 눈빛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정아, 이게 대체 뭐야?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일부러 유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사이 이간질하려고. 이간질? 내가 너희 사이를 갈라놨다고? 장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들었지? 진우야, 이걸 듣고도 내가 잘못했다고 할 거냐? 아들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몰랐어요. 죄송해요. 며느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당신, 어머니 말 다 믿는 건 아니죠? 아들은 눈을 질끈 감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당신까지 왜 이래요?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나도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요? 거짓말하지 마. 더는 당신 말 안 믿어. 당신이 아니라 엄마가 며느리 눈치를 봤겠지. 당장 우리 엄마한테 사과해. 며느리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솔직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겨우 밥 한 번 안 사준 거 가지고 삐져서 아들한테 쪼르르 일러 바치시고. 여기서 당신도 내 편 안 들어주면 다 끝낼 줄 알아요. 아들은 멀뚱히 며느리를 바라보더니 얼굴을 굳혔습니다. 그래, 끝내자. 뭐? 당신 지금 무슨 말 한지 알아? 설마 이혼하자는 거야? 더는 당신 말 듣기도 싫어. 우리 엄마가 얼마나 당신한테 잘해줬는데. 당신 말대로 그깟 밥 한 끼 사드리는 게 그렇게 아까워서 득달같이 달려들어? 그 돈도 내가 벌어온 돈인데? 당신이 왜 그걸로 유세야? 우리 끝내자. 우리 집도 시댁에서 해준 거니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마. 정리되면 부를 테니까 친정에 가 있어.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며느리는 울먹이며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한 번만 봐줘요. 늦었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여보, 제발.
며느리는 발을 동동 구르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손을 뿌리쳤죠. 쇼 그만해. 그리고 한 번만 더 엄마 앞에서 그런 소리 하면 그땐 나도 가만 안 둬. 당장 나가? 아들은 며느리를 거의 끌다시피 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며느리의 흐느끼는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죠. 거실엔 정적만이 남았고 아들은 천천히 장 씨에게 돌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바보였어요.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죄송해요. 장 씨는 흔들리는 손으로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늦게라도 알아주니 고맙다. 고맙다, 아들. 아니야, 엄마. 생각해보면 평생을 같이 산 엄마를 의심하고 며느리 말만 믿었다는 게 정말 한심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한이 눈물로 녹아내렸죠. 장 씨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당하지 않을 거야. 거실 창문 사이로 들어온 저녁 노을은 마치 오래 기다려온 평화를 알리는 듯 따뜻하게 두 모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나선 뒤 아들은 한동안 장 씨 곁에서 머물렀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연락해 울고불고 했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은 장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 이혼할래요. 장 씨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해도 되겠니? 엄마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더 신중하게 결정해. 아니야, 나 많이 생각해봤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에 이간질까지 하는 여자랑은 같이 못 살겠어요. 남은 정도 다 떨어졌어요. 아들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가 상처받는 일 없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내 잘못도 이제 다 바로잡을 거고요. 며칠 후 아들은 처가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가댁에서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당황했지만 아들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이혼할 겁니다. 더 이상 아내랑 같이 못 살겠어요. 장모님 장인어른께도 죄송하지만 이건 제 결정입니다. 이서방, 애도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우리 딸이 얼마나 잘못했다고? 처가댁에서는 펄쩍 뛰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따님이 우리 어머니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장모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절차 밟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고성과 비난이 들려왔지만 아들은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아들은 변호사를 선임했고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며느리 쪽에서도 강하게 반발했지만 아들은 묵묵히 서류를 준비하며 싸움을 이어갔죠. 며느리는 처음엔 강하게 반발하며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내가 당신한테도, 어머니한테도 정말 잘할게. 이렇게 끝나면 나는 어디서 뭐 먹고 살라고. 아들은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다시는 보지 말자.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비굴하게 빌었지만 아들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지 오래였죠. 한편 법정에서 며느리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장 씨는 증거자료와 녹음 파일, 며느리가 장 씨에게 했던 폭언의 녹음까지 제출했죠. 결국 판사는 최종 판결에서 아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저지른 모욕과 폭언,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며느리가 생활비 일부를 친정으로 유용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재산 분할도 아들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손주의 양육권은 결국 며느리가 가져갔습니다. 마지막 재판날 며느리는 고개를 떨군 채 법정을 나섰죠. 아들은 홀가분한 얼굴로 장 씨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장 씨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수고 많았다. 이제 내 앞길에 좋은 일만 있기를 엄마도 바랄게. 그리고 미안하다. 미안해하지 마세요. 전적으로 제 선택인걸요. 오히려 홀가분해요. 그 후 며느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친정에서도 완전히 외면당해 한 푼 없는 상태로 내쫓겼고, 동네에서는 그녀가 시어머니를 욕하고 식사 한 번 차려준 적 없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손주와 함께 월세방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며 일자리를 구해야 했죠. 빚까지 떠안은 채 밤낮 없이 허드렛 일을 전전했고 몸이 상해 병원에도 못 가며 점점 초췌해졌습니다. 예전에 오만하고 거칠던 며느리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돈을 계산하며 살던 그 모습이 이제는 남에게 손 벌리며 구걸하는 신세가 된 거죠. 한편 아들은 장씨 집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주말마다 장씨 집에 들러 장을 보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장씨는 아들이 올 때마다 반찬을 해두고 기다렸죠. 엄마, 나 다음 주에 또 와도 되죠? 아들의 말에 장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휴, 또? 나가서 사람들도 좀 만나고 그래. 어느 일요일 오후 장씨는 아들과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예전엔 혼자서만 다니던 시장을 아들과 함께 걸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더군요. 엄마, 이거 좋아하시는 거죠? 많이 사세요. 아이고, 그렇게 많이 사면 어떡해. 괜찮아요. 이제 엄마 먹고 싶은 거 다 사드릴 거예요. 시장 사람들이 장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아들이 효자네요. 얼마나 좋으세요. 장씨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예전엔 며느리 때문에 속상한 얘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자랑할 아들이 생긴 거죠. 집에 돌아와서 아들은 장씨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안 돼요. 이제부터는 제가 다 할 거예요. 장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부엌 창문 사이로 불어들어왔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크고 오래된 상처는 바로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새 살이 돋아나는 듯했죠. 집안에 흐르는 공기는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식탁 위 김치찌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장씨의 눈가엔 잔잔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아들과 함께하는 작은 행복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늦봄의 오후, 창밖으로 내리쬐는 햇살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된 이 평화로운 일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조용히 장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게요. 다시는 아무도 엄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장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고맙다. 이제 엄마도 더는 외롭지 않다. 그렇게 긴 세월의 고통 끝에 장씨는 평온과 함께 늦은 봄날의 햇살 같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무시당하며 살지 않아도 되는 진짜 행복한 날들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장씨는 이제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 든든한 아들이 함께하고 있었죠.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욱 새롭고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쉼표. 잠이 깊게 들은 이 씨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나가신 거예요? 잠에서 깬 이 씨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려던 찰나. 뭐야? 늙은이 진짜 어디 나갔나 보네. 그리고 이내 들려오는 며느리의 통화 소리에 이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야, 진짜 미쳐버리겠어. 노인네 하나 때문에 집 분위기가 노인정 같다니까. 하, 우리가 뭐 대단한 도움 받았다고 맨날 간섭하는 거야. 시키는 일이나 제대로 할 것이지. 설마 며느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이야. 뒷방 늙은이가 눈치도 없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아, 차라리 어머니가 콱 사라져 버리면 속이 다 시원하겠다. 어차피 집이고 재산이고 다 우리거나 다름없는데 뭘. 어머니가 사라진다고 달라질 게 있나? 오히려 속만 편해지지. 며느리의 차라리 사라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좋아. 그렇게 내가 사라지는 게 소원이라면 그 소원 내가 들어주마. 그날 밤 이 씨는 밤새워 수십 년간 모아둔 비상금 통장과 아파트 등기 권리증을 꺼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0세 이양숙 씨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고즈넉한 한옥의 정취를 간직한 한식당은 이 씨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50년 평생을 오직 그 한식당에 바쳤고 숱한 역경 속에서도 그녀만의 고집스러운 손맛으로 이름을 알렸죠.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음식들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잊혀가는 고향의 맛이자 어머니의 정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 앞에 이 씨도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과 가게를 정리한 거금은 고스란히 외동아들 준호에게 향했죠. 갓 결혼한 아들이 고급 한식 파인 다이닝을 열겠다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이 씨는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탈탈 털어 아들의 꿈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이니까 꼭 성공해야 한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 내 가장 큰 기쁨이야. 이 씨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의 눈에 맺힌 감사의 눈물을 보며 그녀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죠. 심지어 식당 근처의 30평대 아파트 한 채를 자신의 명의로 매입하여 아들 부부와 함께 살며 손주들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아들 내외의 행복을 빌었던 어머니의 순수한 마음이었죠. 내가 있으면 아이들 키우는데 도움이 될 테고 며느리도 편할 거야. 이 씨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초반에는 화목한 가정을 꿈꿨던 이 씨의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그녀를 필요한 존재로만 여겼습니다. 아침 햇살이 채 들기도 전에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이 씨의 단잠을 깨웠죠. 어머니, 애들 학교 늦겠어요. 깨기 전에 아침밥 좀 빨리빨리 차려주세요. 식탁에 앉자마자 재촉하는 며느리의 등살에 이 씨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진수성찬을 차려냈습니다. 저녁에는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오면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 밥 먹이는 독박 육아가 고스란히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반면 며느리는 퇴근 후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거나 늦게까지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며 아이들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죠. 한 번은 이 씨가 손주에게 덧셈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물으면서 연필을 들고 끙끙거리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죠. 이 씨는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다가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건 학원 선생이 할 일이에요. 왜 학교도 못 나오신 어머니가 나서서 애들을 가르치려고 하세요? 하늘아, 나도 덧셈 뺄셈 정도는 할 줄 안다. 괜히 잘못된 교육 받으면 나중에 버릇 고치기 어렵다고요. 어머니는 그냥 애들 밥이나 잘 먹이세요. 대놓고 면박을 주는 며느리의 말에 이 씨는 속으로 천불이 났지만 애써 참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한편 며느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또 달랐습니다. 친척이나 아들의 사업 관계자들이 방문하면
며느리는 환한 얼굴로 변신했죠. 저희 어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최고세요. 덕분에 집안에 늘 잔치 분위기죠. 번지르르하게 칭찬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돌아가기 무섭게 며느리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아, 진짜 어머니랑 어머니 음식 냄새 때문에 집안 공기가 탁해졌잖아요. 대체 언제까지 이런 구닥다리만 해드실 거예요? 모욕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죠. 심지어 명절은 이 씨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집 어머니들이 자식들과 함께 쉬는 동안 이 씨는 온종일 부엌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를 해야 했죠. 반면 아들 내외는 편하게 안방에서 잠을 자거나 이미 해외여행을 떠난 뒤였습니다. 실제로 아들과 며느리는 매년 해외여행을 갈 때마다 이 씨에게 집안일을 모두 맡긴 채 떠났죠. 이 씨는 그럴 때마다 뼈아픈 배신감과 함께 자신을 향한 가족의 무관심을 체감해야 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집에서 이 씨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해야 할 명절에 혼자 준비하고 혼자 정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아침 저녁으로 이어지는 며느리의 무시와 푸대접. 그리고 마치 집안의 가사 도우미처럼 취급하는 그들의 태도 속에서 이 씨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귀며 인내했습니다.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보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수없이 되뇌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죠. 아들 부부는 이 씨를 그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한 도구쯤으로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도를 넘었습니다. 쌓이고 쌓인 모욕감과 배신감은 이 씨의 마음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던 와중에 어느 날 저녁 결국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죠. 이 씨는 오늘도 온종일 집안일을 하고 손주들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허리와 다리가 욱신거렸습니다. 간신히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고 다용도실에서 빨래를 정리하던 중 피로가 몰려와 다용도실 바닥에 잠깐 잠이 들어버렸죠. 이 씨는 잠이 깊게 들었는지 흐릿한 의식 속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나가신 거예요? 자신을 부르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잠이 깬 이 씨는 여기 있다라고 말하려던 찰나 며느리의 짜증 섞인 혼잣말이 그녀의 귀에 콕 박혔습니다. 뭐야? 늙은이 진짜 어디 나갔나 보네. 곧이어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더니 이 씨가 다용도실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지 대놓고 큰 소리로 친구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내 들려오는 며느리의 통화 소리에 이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야, 진짜 미쳐버리겠어. 노인네 하나 때문에 집 분위기가 너무 답답해. 평생 요리만 하셔서 맨날 구닥다리 음식이나 하고 지겨워 죽겠다니까! 하! 우리가 뭐 대단한 도움 받았다고 맨날 간섭하는 거야. 애들한테 이상한 것만 가르치려고 하고 시키는 일이나 잘하시지. 설마 며느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줄이야. 뒷방 늙은이가 눈치도 없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차라리 어머니가 콱 사라져버리면 속이 다 시원할 텐데. 어차피 집이고 재산이고 다 우리거나 다름없는데 뭘. 어머니가 사라진다고 달라질 게 있나? 오히려 속만 편해지지. 이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자신이 지금껏 바쳐온 모든 것이 마치 쓰레기처럼 취급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뒷방 늙으니 사라져버리면 속 시원하다는 말들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바쳐온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비수였죠. 이 씨는 다용도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씨는 처음에는 이대로 나가서 바로 따져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 정도로는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죠. 그때 이 씨는 조용히 다용도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언제부터 계셨어요? 혹시 통화 들으셨어요?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못 들었는데 내가 다용도실에서 깜박 잠이 들었지 뭐니 방금 일어났어. 이 씨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복수를 다짐한 차가운 미소였죠.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친구랑 그냥 이야기 좀 했어요. 며느리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이 씨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까지 들은 이상 이 씨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죠. 좋아. 그렇게 내가 사라지길 원한다면 정말로 사라져줘야지. 지금까지 날 그렇게 무시했으니 설마 내가 이럴 줄을 꿈에도 모르겠지? 그날 밤 이 씨는 밤새워 수십 년간 모아둔 비상금 통장과 아파트 등기 권리증을 꺼냈습니다. 아들의 식당 창업에 투자했던 금액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빙 서류들까지 꼼꼼히 정리하기 시작했죠.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인지, 이 아파트가 누구 명의인지 말 안 하니 아주 새까맣게 잊고 살았나 보네. 이 씨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죠.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아들에게 투자했던 금액을 차용증을 기반으로 한 법적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며칠 동안 이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차리고 손주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이 씨에게 통보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 식구들이랑 다음 주에 제주도로 여행 갈 거니까 그때 집이나 잘 지키고 계세요. 아, 그래? 며칠이나 갈 건데? 일주일 정도요. 어차피 어머니는 평소에도 하시던 거잖아요. 집에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죠? 며느리의 말투는 마치 이 씨가 집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이 씨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날 아들 내외 친정 식구들과 여행을 떠나는 날을 자신의 완벽한 사라짐의 날로 결정했던 것이죠. 그래, 잘 다녀와라. 집은 걱정 마. 감사해요, 어머니. 역시 어머니가 계시니까 든든하네요. 며느리의 말에 이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든든하다고? 사라지면 쏙 시원하다고 하면서? 아들 내외가 여행을 떠나던 날 아침, 이 씨는 평소처럼 환한 웃는 얼굴로 배웅했습니다. 아들 내외의 차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본 이 씨는 집으로 돌아가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평소처럼 고무장갑을 끼는 대신 캐리어에 자신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담아온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홀가분한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죠. 이제 사라져줄 시간이네. 그럼 어디 한번 나가볼까? 여행에서 돌아온 그들은 어머니가 감쪽같이 사라진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뭐야? 어머니가 어디 가셨나? 왜 이렇게 집이 허전해? 그들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뭐, 잠시 친척 집에 가셨겠지. 어머니가 좀 쉬고 싶으셨나 보네. 이 씨의 연락이 없었지만 그들은 의아해했을 뿐 적극적으로 어머니를 찾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칠은 오히려 홀가분해하는 기색이었죠. 드디어 자유다. 며느리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 아들과 며느리의 삶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아침 식탁은 텅 비어 있었고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며 울어댔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할머니는 언제 와요? 잠깐만, 엄마가 뭔가 해줄게. 며느리는 허둥지둥 음식을 차렸지만 아이들은 맛이 없다며며 먹지 않았죠. 아이들의 등하원은 매일 아침 전쟁이 되었습니다. 여보, 빨리 애들 좀 챙겨줘. 나 바빠. 당신이 해?
부부는 매일 아침 누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지로 싸웠습니다. 간신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쌓여있는 집안일에 며느리는 지쳐갔죠.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등기 우편으로 날아든 충격적인 통보서였죠. 아파트 매매 계약 완료 통지서. 이게 무슨 소리야? 며느리는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지금 우리 집이 팔렸다는 거야? 아들은 통보서를 움켜쥔 채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소리 좀 지르지 마. 집이 어머니 명의인 건 맞지만 어머니가 우리한테 말도 없이 집을 팔았다고. 그제야 그들은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이 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당연하게 받지 않았죠. 이에 며느리는 화를 참지 못하고 악을 쓰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그날 친구와 통화한 날이 떠올랐습니다. 뒷방 늙으니 사라져버리면 속 시원하겠다. 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설마 어머니가 그때 들으셨나? 며느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다 아시면서 모른 척하시고 이 모든 걸 준비하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연락이 안 되니 확인할 방법은 전혀 없었죠. 시간이 흘러 아파트가 매각되면서 그들은 하루아침에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며느리는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연락 좀 해봐. 대체 어디 계신지 알아봐야 할 거 아니야. 이러다 우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하지만 이미 이 씨의 모든 연락 수단은 차단된 뒤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온 채무이행 촉구서였죠. 식당 창업 자금 2억 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즉시 변제하라. 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어머니가 그냥 해주신 게 아니었어?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하며 서류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차용증에 사인한 것은 그의 필적이었죠. 차용증? 2억? 당신 이게 다 뭐야? 그게 사실 그냥 빌려주신 게 아니라 차용증을 써야지 주시겠다고 하셔서. 그땐 돈이 급해서 어머니 말대로 했어. 야, 그 중요한 걸 왜 이제서야 말해? 며느리는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그제야 이 씨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들이 운영하는 고급 한식당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주방장이 갑자기 찾아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죄송한데 저 그만두겠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무슨 일이라도? 다른 곳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요. 그 뒤로 베테랑 주방 인력들이 이유도 없이 한꺼번에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그동안 식당 운영에 보이지 않는 큰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식자재 관리부터 직원들과의 관계까지 아들이 직원에게 크게 화를 내거나 서운하게 행동을 할 때마다 노련한 이 씨가 뒤에서 말로 직원들을 보듬어주고 달래왔던 것입니다. 그런 이 씨의 이런 중재가 없어지자 직원들은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죠. 손님들의 발길도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맛이 예전만 못해요. 서비스가 엉망이에요. 라며 온라인 리뷰에는 악평이 줄을 이었죠. 아들은 허둥지둥했지만 이 씨의 그림자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2달이 지나자 며느리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빨리 어머니한테 연락해봐. 집이 문제가 아니고 이러다가 우리 진짜 망하겠어. 내가 계속 연락하고 있잖아. 근데 어머니가 전화를 아예 안 받으시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부부는 매일 싸웠고 아이들은 돌봐줄 사람이 없어 방치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절망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집도 없고 식당도 망했는데.
한편 식당은 직원들이 대부분 떠나면서 운영이 불가능해졌고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사장님, 임대료가 벌써 3달째 밀렸어요. 밀린 거 언제 주실 거예요? 건물주까지 독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들과 며느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이 씨를 찾아 나섰지만 그녀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친척들에게 연락해봐도 아무도 이 씨의 행방을 알지 못했죠. 이모, 혹시 저희 어머니 연락 안 받으셨어요? 향숙이? 한 달 전쯤에 이사 간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네. 왜?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들은 힘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돌아오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아들과 며느리는 뒤늦게 어머니의 빈자리를 절감하며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화려했던 삶은 한순간에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죠.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상황 속에서 그들은 과거의 오만과 무지함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서로를 탓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어머니, 어디로 사라지신 거예요? 당신이 그때 어머니한테 사라진 애 만에 그런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 꼴은 안 났어. 나만 잘못이야? 당신도 어머니 무시한 건 마찬가지잖아. 그들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빈집에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씨는 더 이상 그들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머니에 대한 오만과 무심함에 대한 대가를 혹독히 치르게 되었죠. 그 무렵 이 씨는 이미 한적한 시골 동네의 그림 같은 작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도시의 소음과 복잡함과는 거리가 먼 평화롭고 고요한 안식처였죠. 평생 한식만 고집했던 그녀는 이제 새로운 도전에 몰두했습니다. 지역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이탈리아 요리 학원에 등록해 파스타도 만들어보고 향긋한 올리브유와 허브 향에 흠뻑 빠져들었죠.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은 정말 좁았구나. 이 씨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선생님, 이 올리브 오일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향숙님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이 씨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요리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배움에 대한 열정은 20대 못지않았죠.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에 충만한 이 씨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서툰 손길로 파스타를 반죽하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작은 실패에 아쉬워하면서도 그녀는 매일매일 더 넓은 세상이 있음을 깨닫고 배움을 즐거워했습니다. 단순한 요리를 넘어 예술 활동에도 빠져들었습니다. 마을 그림 동호회에 나가 유화를 그리며 취미 활동으로 생기를 찾았죠. 동호회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는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가끔 이 씨는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자신의 요리 솜씨를 재능 기부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오후에는 동년배 친구들과 함께 오솔길을 산책하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향숙 씨, 요즘 정말 밝아지셨네요.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글쎄요, 그냥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이 씨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답했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죠. 몇 달이 지나자 이 씨의 새로운 삶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어느 날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저희 신문에 인터뷰 기사를 실어도 될까요? 나를 찾아 떠난 70대 요리사의 인생 이막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고 싶은데요. 저 같은 사람이 신문에 나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실 거예요. 이 씨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인터뷰를 승낙했습니다. 인터뷰 당일
이 씨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서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기자 앞에서 말하는 이 씨의 모습은 당당하고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가족들이 그리우시진 않나요? 기자의 질문에 이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그리운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저도 제 삶을 살 권리가 있잖아요. 이 씨는 더 이상 낡은 부엌에 갇힌 초라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밝은 얼굴로 새로운 요리를 배우고 친구들과 활짝 웃으며 자신의 삶을 온전히 즐기고 있었죠. 한편 친척을 통해 이 소식을 들은 아들과 며느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현재 그들의 상황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는 생계를 위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아들은 늦은 나이에 다른 사람의 식당에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 온갖 고생을 하고 있었죠. 저 사람이 정말 어머니야? 며느리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신문 기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낡았다고 구식이라고 무시했던 어머니가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모습을 보니 배가 아팠습니다. 그들은 수소문 끝에 이 씨의 위치를 알게 되었고 곧바로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시골 마을에 도착한 아들과 며느리는 작은 집 앞마당에서 꽃을 가꾸고 있는 이 씨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이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놀라는 기색도 반가워하는 기색도 없었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집에 돌아가요. 저희가 다시 잘할게요. 아들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너희 좋으라고 사라져 준 건데 갑자기 이제 와서 왜 그러니? 이 씨의 말에 며느리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못된 며느리였어요. 이 씨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때 내가 친구한테 전화로 뭐라고 했더라? 노인네 하나 때문에 집 분위기가 너무 답답해. 뒷방 늙은이가 눈치도 없이 자꾸 이래라 저래라. 차라리 콱 사라져버리면 속이 다 시원할 텐데. 어차피 집이고 재산이고 다 우리거나 다름없는데 뭘. 이라고 했지 아마?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어머니, 역시 다 들으셨군요. 며느리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다 들었지. 그래서 며느리 소원대로 해줬잖아. 사라져달라고 했으니까 사라져 준 거야.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애원했지만 이 씨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 가족이라면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너희들은 날 가족이 아니라 가사도우미로 생각했잖아. 아들과 며느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냥 가거라. 난 이미 너희 없이도 충분히 행복해. 이 씨의 단호한 태도에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던 어머니가 아니었죠. 결국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씨는 그들이 떠나는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구의 엄마나 시어머니가 아닌 오직 이양숙으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녀의 복수는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는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아들 내외에게는 잃어버린 것을 깨닫는 값비싼 수업이 되었죠. 이 씨는 이제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자신만의 맛과 행복을 찾아 인생의 황금기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진정으로 자신을 아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한 시골 밤하늘 아래 이 씨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무료이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욱 새롭고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